딸을 또 낳아? 니년이 기어코 우리 집 때를 끊어먹는구나. 네 번째 태어난 아이도 딸이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산모의 미역국을 마당에 쏟아 버렸습니다. 몸도 추스르지 못한 며느리는 갓난 것을 품고 위로 세 딸의 손을 잡은 채 눈 내리는 문 밖으로 내몰렸지요. 친정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여인의 등 뒤로 소슬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런데 매정하게 내쫓은 그 며느리가 무너져가는 이 가문의 마지막 동아줄이 될 줄을 그때는 누구도 몰랐습니다.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깊은 골짜기 아래 박찬봉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박찬봉의 집안은 4대를 외아들로만 이어 내려온 종가였지요. 대문은 소슬대문이요. 마당은 넓고 곳간에는 쌀가마가 그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없이 번듯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안에는 남모르는 그늘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대로 아들이 귀했고 그나마 태어난 아들마저 몸이 약해 일찍 세상을 뜨는 일이 잦았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도 외아들, 아버지도 외아들, 그렇게 4대째 외줄기로 이어온 집안이었지요. 박찬봉의 아들 박상규 또한 어릴 적부터 잔병치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희고 바람만 불어도 기침을 쿨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겨울이면 며칠씩 자리보전을 하기 일쑤였고 여름이면 더위를 먹어 알아눕곤 했지요. 그런 아들 하나에 온 집안의 대가 걸려 있었으니 시어머니 윤 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윤 씨는 아들이 행여 잘못될까 노심초사하며 손자볼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윤 씨 부인은 매서운 눈매의 꼿꼿한 허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줏빛 비단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한 올도 흐트러짐이 없었지요. 종갓집 안주인으로서의 위엄이 온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윤 씨가 며느리를 들인 것은 오로지 하나, 손자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사내아이를 낳아야 한다. 그것이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까닭이니라. 윤 씨는 며느리 정순을 처음 맞던 날부터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정순은 그때마다 다소곳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머님, 명심하겠사옵니다. 정순은 본디 가난한 의원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얼굴은 갸름하고 눈매가 서글서글했으며 손마디는 어려서부터 약초를 다듬느라 굵고 단단했지요. 정순의 친정은 대대로 약방을 꾸려온 집안이었습니다. 비록 가세는 기울었으나 약초를 보는 눈과 병을 다스리는 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정순이 시집 오던 날 친정어머니는 딸의 손에 낡은 책 한 권과 작은 씨앗 주머니를 가만히 쥐어 주었습니다. 얘야, 이것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약방문이다. 그리고 이 씨앗은 귀한 약초의 씨란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세상이 너를 아무리 모질게 대하더라도 이것만 있으면 너는 굶지 않을 게다. 부디 잘 간직하거라. 어머니, 어찌 이런 귀한 것을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이것이 너를 살릴 게다. 어미 말을 잊지 말거라. 정수는 그 책과 씨앗을 가슴 깊이 품었습니다. 그것이 훗날 자신의 목숨줄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요. 시집 온 정수는 부지런하고 손이 야무진 며느리였습니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고 시부모의 약시중을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병약한 남편 박상규의 탕약을 손수 다리며 친정에서 익힌 의술로 정성껏 보살폈지요. 신통하게도 정순이 지은 약을 먹은 뒤로 박상규의 기침이 한결 잦아들었습니다. 박상규는 그런 아내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하곤 했습니다. 부인, 나 같은 병자에게 시집와 고생이 많소. 네, 늘 미안하구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서방님께서 어서 기운을 차리시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정수는 늘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인의 약 덕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사는 것이요. 참으로 고맙소. 부부의 정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허나 시어머니의 눈초리만은 날이 갈수록 매서워졌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던 날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숨을 죽이고 산실 밖에서 기다렸지요. 이윽고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자 윤 씨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어떠냐? 사내냐 계집이냐? 산파가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고운 따님이 옵니다. 순간 윤 씨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딸이라. 윤 씨는 갓난아기를 안아보지도 않고 휙 돌아서 버렸습니다. 정수는 첫 딸 보름을 품에 안고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래도 정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에는 아들을 낳으면 되지 않겠는가. 너무 상심하지 말자. 그러나 둘째도 딸이었습니다. 이름을 초아라 지었지요. 윤 씨의 구박은 한층 더 심해졌습니다. 이 집안에 시집와서 하는 일이 고작 계집에만 줄줄이 낳는 것이냐. 밥상을 차려 올리면 트집을 잡았고 빨래를 해 널면 곱지 않다 호통을 쳤습니다. 손끝이 야무지면 무얼 하느냐. 정작 중한 일을 못하는 것을. 정수는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원망 한마디 입에 담지 않았지요. 시아버지 박찬봉은 그런 며느리를 안쓰러이 여겼습니다. 허나 워낙 말수가 적고 안채의 일에 나서지 않는 사람이라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끔 마당에서 마주치면 나직이 한마디 건넬 뿐이었지요. 애야, 너무 마음 쓰지 말거라. 다 지나갈 게다. 셋째 다운이 태어나던 날, 윤 씨는 아예 산실 근처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또 딸이라지? 더 볼 것도 없다. 멀리서 들려온 그 한마디에 정순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도 정수는 세 딸을 정성껏 길렀습니다. 보름은 어느새 의젓하게 자라 동생들을 돌볼 줄 알았고 초아와 다운도 무럭무럭 컸지요. 세 딸은 어미를 닮아 눈매가 맑고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정수는 밤마다 세 딸의 머리맡에서 약방문을 펼쳐 읽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들에게도 이 귀한 글을 물려주리라. 딸이라고 어찌 귀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정수는 모진 시집살이 속에서도 딸들을 보물처럼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정수는 또다시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아들이기를 온 집안이 간절히 바랐습니다. 윤 씨는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굿을 하고 아들 낳는데 좋다는 음식이란 음식은 다 구해 먹였습니다. 이번에도 딸이면 너는 끝인 줄 알아라. 윤 씨의 으름장에 정순도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사내 아이를. 그래야 이 집에서 내 딸들과 함께 살아남을 수 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밤, 드디어 넷째가 태어났습니다. 산실 밖에서 윤 씨가 초조하게 서성이며 물었습니다. 어떠냐? 이번에는 사내냐? 산파가 한참을 머뭇거리다 기어드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마님, 또 따님이시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윤 씨가 산실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딸을 또 낳아? 내년이 기어코 우리 집 대를 끊어먹는구나. 윤 씨는 산모에게 먹이려고 끓여둔 미역국 그릇을 집어들어 마당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이 눈 쌓인 마당에 검붉게 번졌지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딸만 넷을 낳은 계집을 내 집에 둘 수는 없다. 정수는 몸도 채 추스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부디 갓난 것만이라도 몸을 추스를 때까지만. 시끄럽다. 썩 나가지 못할까. 그때 마침 남편 박상규는 깊은 병으로 자리에 누워 며느리를 지켜 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훗날 들리는 말로는 박상규는 정순이 쫓겨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났다 하더이다. 그날 밤 정수는 강보에 싼 갓난 새별을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큰딸 보름이 동생 초아와
다온의 손을 잡고 어미 뒤를 따랐지요. 한방눈은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고 산길은 이내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보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수는 차마 모른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 마라. 어미가 있지 않느냐. 어디든 갈 곳이 있을 게다. 정순의 등 뒤로 소슬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 차가운 소리가 눈 내리는 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정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대문을 돌아보았습니다. 원망스러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허나 정수는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품 안에 갓난 것이 추위에 작게 칭얼거렸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아기를 더욱 깊이 품에 안고 눈보라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세 딸도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어미를 놓치지 않으려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그때 정순의 가슴팍에는 친정어머니가 준 약방문과 씨앗 주머니가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찜 한 구석에는 시집 올 때 받은 백자 연적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그것은 본디 한 쌍으로 나머지 하나는 종가의 사당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한 짝을 내어주는 것은 이 집안의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는 표징이었습니다. 허나 이제 그 표징도 부질없게 되었지요. 문득 정수는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대를 잇는 것은 핏줄이 아니라 그 집의 고듬이니라. 그때는 그저 흘려들었던 그 말이 눈보라 치는 산길에서 새삼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정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나는 굽지 않으리라. 아무리 모진 세상이라도 내 딸들만은 곧게 키워내리라. 내 모녀의 발자국이 눈 위에 점점이 찍혔다가 이내 새로 내리는 눈에 덮여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여 정순의 길고 긴 고난과 인내의 세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눈보라 속을 헤매던 정순 모녀가 다다른 곳은 깊은 산자락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이라고 해야 10대 채나 될까 화전을 일구어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산골 마을이었지요. 정수는 마을 어귀에 다 쓰러져 가는 빈 오두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도록 사람이 살지 않아 지붕은 내려앉고 벽은 군데군데 허물어진 집이었습니다. 그래도 눈보라를 피할 수는 있었지요. 얘들아, 오늘 밤은 여기서 묵자꾸나.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부싯돌을 쳐 가까스로 불씨를 살렸습니다. 다행히 부뚜막은 성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지피니 방 안에 온기가 조금씩 돌았습니다. 내 모녀는 그 작은 불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보름과 초와 다오는 추위와 허기에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정수는 품에 안은 갓난 새별에게 젖을 물리며 세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춥지? 조금만 참거라. 곧 따뜻해질 게다. 어머니, 배고파요. 막내 다온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그러나 정수는 주저앉아 울고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눈이 그치자 정수는 곧장 보찜을 풀었습니다. 가장 먼저 꺼낸 것은 친정어머니가 준 약방문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낡은 책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이것에 기대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정수는 눈 덮인 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친정에서 익힌 눈썰미로 눈 속에 파묻힌 약초들을 하나하나 찾아냈지요. 얼어붙은 땅을 손으로 파헤쳐 뿌리를 캐고 마른 가지에 붙은 약재를 떼어냈습니다. 손끝이 얼어 갈라지고 피가 맺혔지만 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산을 헤매니 제법 쓸만한 약재가 모였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촌장의 어린 손자가 며칠째 고열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골이라 의원도 없고 읍내까지는 사흘을 걸어야 하는 형편이었지요. 촌장은 손자를 살릴 길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정순이 조용히 촌장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한번 아이를 보아도 되겠는지요? 촌장은 낯선 여인을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댁이 뉘신데 그러시오? 저는 며칠 전 이 마을에 흘러든 사람이옵니다. 친정이 대대로 약방을 하던 집안이라 약간의 의술을 압니다. 촌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디 우리 손자를 좀 보아주시오. 정수는 아이의 맥을 짚고 혀를 살피고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한참을 살피던 정순이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열의 풍사가 겹친 듯합니다. 제가 가진 약재로 탕약을 지어보겠습니다. 정수는 산에서 캐온 약재를 정성껏 다렸습니다. 약 다리는 불 앞에서 밤을 꼬박 세웠지요. 이튿날 새벽 정수는 따끈한 탕약을 아이의 입에 한 모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그러기를 반나절 거짓말처럼 아이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이는 눈을 뜨고 죽을 찾았습니다. 촌장은 기쁨에 겨워 정순의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이게 다 댁의 은혜요. 우리 손자를 살려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는단 말이오. 촌장은 정순 모녀에게 쌀 한 가마와 따뜻한 옷가지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내 모녀는 오랜만에 따뜻한 쌀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보고 세 딸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어머니, 이거 다 먹어도 돼요? 그럼 어서들 먹거라. 많이 먹어야 한다. 정수는 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는 어느새 따뜻한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비록 쫓겨난 신세였으나 그날 밤 정수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살 길은 있구나. 어머니 말씀이 옳았어. 촌장의 손자를 살린 일은 이내 온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산골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병이 나도 마땅히 손쓸 길이 없어 그저 앓다가 낫기만 기다리던 처지였지요. 그런데 용한 의술을 가진 여인이 마을에 들어왔다 하니 너도 나도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배앓이를 하는 아이, 허리를 못 쓰는 노인, 산후풍에 시달리는 아낙. 정순은 찾아오는 이를 마다하지 않고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약값을 받는 법도 없었지요. 형편이 되는 이는 쌀이나 곡식을 내놓았고 그도 어려운 이는 나물이나 산나물을 들고 왔습니다. 정순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순을 두고 약초댁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약초댁, 우리 아이 좀 봐주시오. 약초댁 덕분에 우리 영감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소. 정순은 그렇게 산골 마을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촌장은 정순 모녀가 머물던 빈 오두막을 손수 고쳐 주었습니다. 무너진 벽을 새로 바르고 내려앉은 지붕에 새 이영을 얹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너나 없이 거들어 오두막은 제법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정수는 오두막 뒤편의 빈 땅을 일구어 약초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준 그 귀한 씨앗을 심을 작정이었지요. 봄이 오자 정수는 세 딸과 함께 약초밭을 일구었습니다. 보름은 돌을 골라내고 초하는 흙을 고르고 다오는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정수는 정성껏 씨앗을 뿌리고 흙을 덮었습니다. 이 씨앗이 잘 자라면 우리는 더 이상 굶지 않을 게다. 어머니, 무슨 약초예요? 보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귀한 약초란다. 외할머니가 어미에게 물려주신 것이지. 잘 키우면 사람의 목숨도 살릴 수 있는 귀한 것이야. 정수는 딸들에게 약초 하나하나의 이름과 쓰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풀이 열을 내리고 어떤 뿌리가 기운을 돋우는지를요. 세 딸은 어미의 말을 신기한 듯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막 걸음마를 뗀 막내 새별은 자라면서 유독 약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미가 약을 다릴 때면 곁에 꼭 붙어 앉아 그 향을 맡고 빛깔을 들여다보곤 했지요. 세월은 물처럼 흘렀습니다. 정순의 약초밭은 해마다 풍성해졌고
약초댁의 이름은 산골 넘어 읍내까지 퍼졌습니다. 이따금 읍내에서까지 약을 구하러 오는 이가 있을 정도였지요. 내 딸도 무럭무럭 자라 보름은 어느새 처녀티가 났고 새별도 제법 영민한 아이로 컸습니다. 정수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으나 마음만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딸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니 그것으로 좋겠지요. 허나 정수는 가끔 밤이 깊으면 산 너머 그 소슬대문 집을 떠올렸습니다. 그 집은 지금 어찌 되었을까? 서방님은 박상규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풍문으로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정수는 남편의 명복을 빌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지요. 지난 일에 매여 있을 수는 없다. 나에게는 키워야 할 딸들이 있지 않은가. 한편 정순이 쫓겨난 박찬봉의 종가에서는 그 무렵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순을 내쫓은 뒤 하나뿐인 아들 박상규마저 세상을 떠나자 윤 씨의 시름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대를 이을 손이 아예 끊겨버린 것입니다. 윤 씨는 밤낮으로 한탄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4대를 이어온 우리 가문이 내 대에 와서 끊기게 생겼으니 박찬봉도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종가의 대가 끊긴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두려운 일이었지요. 조상의 제사를 받들 사람이 없어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윤 씨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 마침내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양자를 드려야겠다. 먼 친척 중에서라도 사내 아이를 데려와 대를 잇게 해야겠어. 그것이 화근의 시작일 줄은 그때 윤 씨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곧 일가 친척을 불러 모아 마땅한 아이를 수소문했습니다. 며칠을 알아본 끝에 먼 친척벌 되는 집안의 사내 아이 하나가 천거되었습니다. 12살 난 한복록이라는 아이였지요. 얼굴이 번드르르하고 눈치가 빨라 처음 보는 이의 마음을 쉬 사로잡는 아이였습니다. 윤 씨가 한복록을 처음 만나던 날, 그 아이는 넙죽철을 올리며 또랑또랑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님, 소자 한복록이라 하옵니다. 부디 거두어 주시면 효를 다하겠사옵니다. 그 말이 어찌나 싹싹하던지 윤 씨의 굳었던 얼굴에 모처럼 화색이 돌았습니다. 오냐, 참으로 영민하게 생겼구나. 내가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줄 아이로다. 윤 씨는 한복록을 단박에 양자로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허나 박찬봉만은 어딘가 미덥지 않은 구석을 느꼈습니다. 여보, 사람을 드리는 일이오. 좀 더 두고 보는 것이 어떻겠소? 두고 볼 것이 무엇 있습니까? 저리 싹싹하고 영특한 아이를 어디서 또 구한단 말입니까? 윤 씨는 박찬봉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없어 애가 탔던 윤 씨의 눈에는 한복록이 그저 하늘이 내린 귀한 아이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복록은 박찬봉의 종가에 양자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처음 몇 해 동안 한복록은 둘도 없는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어른들께 문안을 올렸고 밤이면 잠자리를 보살폈지요. 글 공부를 시키면 곧잘 따라하는 신용을 했고 손님이 오면 깎듯이 예를 차렸습니다. 윤 씨는 그런 한복록을 두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저것 보시오. 친손자인들 저보다 더 하겠소. 내 사람 보는 눈이 틀림없었지요. 박찬봉은 여전히 마뜩잖았으나 겉으로 드러나는 한복록의 행실에는 흠잡을 데가 없으니 더 말을 보태지 못했습니다. 허나 사람의 본바탕이란 쉬이 드러나지 않는 법이지요. 한복록의 마음속에 어떤 셈이 들어있는지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효심 깊은 양손자가 들어와 끊길 뻔한 대를 이어가니 종가에는 모처럼 웃음꽃이 피는 듯 했습니다. 이렇듯 산 너머 두 집안의 운명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쫓겨난 며느리 정수는 산골에서 약초로 딸들을 키우며 조금씩 뿌리를 내렸고
정순을 내친 종가에서는 낯선 양자가 들어와 새 식구가 되었지요.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세월은 어느덧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산골 마을의 정수는 이제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약초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두막은 어엿한 집이 되었고 약초밭은 산비탈을 따라 넓게 펼쳐졌지요. 네, 딸도 훌쩍 자랐습니다. 큰딸 보름은 18배 어엿한 처녀가 되어 어미를 도와 약을 짓는 솜씨가 제법이었고, 둘째 초아는 길쌈에 능해 배를 짜 살림에 보탰으며, 셋째 다오는 바치를 도맡아 약초밭을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세별은 어느덧 10살을 넘기며 네 자매 중에서도 가장 영민한 아이로 자라났지요. 세별은 어려서부터 유독 약초와 의술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어미가 환자를 볼 때면 곁에 꼭 붙어 앉아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았고, 약방문을 펼쳐 놓으면 그 어려운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 가며 익혔지요. 어머니, 이 풀은 어디에 쓰는 것이에요? 이건 시오라는 약초란다. 열을 내리고 기를 다스리는 데 쓰지. 그럼 이 뿌리는요? 그건 당귀다. 피를 맑게 하고 기운을 돋우는 귀한 약재지. 세별의 물음은 끝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그런 막내가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이 아이가 사내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큰 인물이 되었을꼬. 허나 정수는 이내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다. 딸이라고 어찌 큰 사람이 못 되겠는가. 세별이 너는 내 길을 가거라. 어느 날 마을에 노의원이라는 떠돌이 의원이 흘러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한양에서 이름을 떨치던 의원이었으나 늙고 병들어 산골로 들어온 사람이었지요. 노의원은 정순의 의술을 보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산골 안악이 어찌 이런 의술을 안단 말이오. 그 침 놓는 솜씨며 약을 쓰는 법이 예사롭지 않구려. 부끄럽습니다. 친정에서 어깨 너머로 익힌 것이 전부이옵니다. 어깨 너머로 익힌 솜씨가 이 정도라면 제대로 배우면 명의가 되고도 남겠소. 노의원은 정순의 됨됨이와 의술에 감복하여 마을에 머물며 정순과 세별에게 깊은 의술을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정순에게는 미처 몰랐던 처방의 이치를 일러주었고, 어린 세별에게는 맥을 짚는 법과 침을 놓는 법을 차근차근 가르쳤지요. 세별은 노의원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노의원은 그런 세별을 두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허허, 이 아이는 타고난 의원이로다. 내 평생 이렇게 영특한 아이는 처음 보네. 노의원은 정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약초댁, 저 아이는 큰 그릇이오. 잘 키우시오. 언젠가 세상을 이롭게 할 사람이 될게요. 정순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노의원은 정순과 세별에게 의술뿐 아니라 사람의 도리도 일러주었습니다. 의원이 갖추어야 할 것은 솜씨만이 아니라네. 더 중한 것은 마음이지. 노의원은 침통을 정리하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천한 이가 와도 귀히 여기고 아무리 가난한 이가 와도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참된 의원의 길이라네.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세별은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순도 곁에서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 가르침은 훗날 세별이 큰 시련 앞에 섰을 때 그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허나 그것은 아직 먼 훗날의 이야기였습니다. 세별의 의술은 노의원의 가르침을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12살 무렵에는 어미를 도와 환자의 맥을 짚을 줄 알았고, 14살에는 가벼운 병이라면 혼자서도 약을 지을 수 있게 되었지요. 한 번은 마을의 한 아이가 독사에 물려 다 죽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사이 세별이 침착하게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물린 자리를 째고 독을 빨아낸 뒤 이 약초를 짓지어 붙이면 됩니다. 세별은 노의원에게 배운 대로 척척 손을 놀렸습니다. 과연 아이는 목숨을 건졌고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세별을 칭찬했지요.
약초댁 막내가 제 어미보다 낫겠어. 저 어린 것이 사람을 다 살리다니. 정수는 그런 막내를 흐뭇하게 바라보면서도 늘 한 가지를 일렀습니다. 새별아, 솜씨가 아무리 늘어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늘 두렵고 조심스러운 것이야. 예, 어머니, 명심할게요. 새별은 어미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이렇듯 새별은 솜씨와 마음을 함께 갖춘 의원으로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골의 세월은 가난하나마 평화로이 흘러갔습니다. 허나 산 너머 종가의 사정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지요. 효자인 척하던 양자 한복록의 본색이 마침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복록은 20을 넘기면서부터 슬슬 그 본바탕을 내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글 공부를 게을리하는 정도였습니다. 서당에 간다며 나가서는 온종일 노름판을 기웃거렸고 밤이면 몰래 담을 넘어 주막을 드나들었지요. 박찬봉이 이를 알고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 글은 안 읽고 노름판이나 드나든단 말이냐. 그러자 한복록은 처음으로 어른에게 대들었습니다. 아버님도 참 사내가 바깥 출입 좀 한 것을 가지고 뭘 그리 야단이십니까? 그 말투에는 예전의 싹싹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찬봉은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어찌 이리 변했단 말이냐. 허나 윤 씨는 여전히 한복록을 감쌌습니다. 젊어서 한때 그럴 수도 있지요. 차차 철이 들 갭니다. 윤 씨는 애써 못 본 척했습니다. 하나뿐인 양손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허나 한복록의 폐악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노름빚이 쌓이자 한복록은 집안의 물건을 하나둘 몰래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곳간의 쌀을, 다음에는 안방의 폐물을, 나중에는 사랑채의 골동까지 손을 댔지요. 집안의 재물이 야금야금 줄어들었으나 윤 씨는 그것도 모른 채 한복록을 두둔하기 바빴습니다. 박찬봉이 뒤늦게 이를 알고 펄펄 뛰었습니다. 이 집안을 거덜낼 작정이냐? 당장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할까? 고치라면 고치지요. 그깟 물건들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한복록은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박찬봉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자리에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박찬봉이 병석에 눕자 한복록은 아예 거리낌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집안의 재산에 손을 댔지요. 전담 문서를 빼돌려 노름빚을 갚는가 하면 종가의 살림을 도맡아 하던 늙은 종들을 내쫓고 그 자리를 노름판 친구들로 채웠습니다. 번듯하던 종가는 점점 어수선해지고 살림은 거덜나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함을 깨닫고 한복록을 불러 타일렀습니다. 복록아, 제발 정신을 차리거라. 이러다 정말 가문이 망하겠구나. 허나 한복록은 이제 윤 씨의 말조차 우습게 여겼습니다. 할머님, 이 집안이 누구 덕에 대를 잇게 되었습니까? 다 제가 들어온 덕 아닙니까? 그러니 이 집 재산은 제 것이나 다름없지요. 그 뻔뻔한 말에 윤 씨는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 들인 양손자가 알고 보니 처음부터 이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것임을 그제야 어렴풋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허나 이미 때는 늦었지요. 모든 권한은 한복록의 손에 넘어가 있었고 윤 씨에게는 그를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한복록이 큰 노름판에서 엄청난 빚을 지고 만 것입니다. 빚쟁이들이 종가의 소슬대문 앞까지 몰려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한복록이 어디 있느냐? 빚을 갚지 않으면 이 집을 통째로 가져가겠다. 빚쟁이들의 고함에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병석의 박찬봉이 그 소란을 듣고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박찬봉은 빈 문서를 보고는 그 자리에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그것은 종가의 마지막 남은 전답까지
모조리 날려야 갚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지요. 이놈이 기어코 우리 가문을 송두리째 거덜내는구나. 박찬봉은 피를 토하듯 울부짖다 그만 다시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앓다 한 많은 세상을 등지고 말았지요. 종가의 기둥이었던 박찬봉마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찬봉의 장례를 치른 뒤 한복록의 행패는 더욱 거리낌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집안에서 그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한복록은 남은 재산마저 노름빚을 갚는 데 탕진하고 종가를 빚쟁이들에게 차츰 내어주었습니다. 넓던 전답은 남의 손에 넘어갔고 그득하던 곳간은 텅 비었습니다. 번듯하던 종가는 어느새 빈 껍데기만 남았지요. 윤 씨는 하루아침에 늙고 병든 처지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를 내쫓고 양자를 들여 대를 잇겠다던 그 모든 일이 결국 가문을 망하게 한 화근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윤 씨는 텅 빈 안방에 홀로 앉아 한탄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멀쩡한 며느리와 손녀들을 내쫓고 도둑 같은 양자를 들여 가문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 허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윤 씨의 두 눈에서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한편 이 무렵 산골의 정수는 종가의 소식을 풍문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장에 약을 팔러 갔던 큰딸 보름이 헐레벌떡 달려와 전한 소식이었지요. 어머니, 글쎄 그 댁이 다 망했다지 뭐예요. 양자로 들인 자가 노름으로 가산을 다 날리고 어르신도 돌아가셨대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모질게 내쫓은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이 망했다는데 이상하게도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먼저 밀려왔지요. 어머니 잘 됐죠. 우리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천벌을 받은 거예요. 보름이 분한 듯 말했습니다. 허나 정수는 조용히 딸을 타일렀습니다. 얘야, 그리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남의 불행을 두고 고소해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이 먼저 우리를 좀먹는 법이란다. 정수는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대를 잇는 것은 핏줄이 아니라 그 집의 고듬이니라. 정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마음을 곧게 다잡았습니다. 나는 굽지 않으리라. 누가 나를 모질게 대했어도 나만은 모질어지지 않으리라. 허나 정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마음가짐이 머지않아 얼마나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될지를 말입니다. 운명은 이미 산 너머 두 집안을 다시 한자리에 불러 모으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가문이 망한 뒤 한복록은 끝내 마지막 패악을 저질렀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종가를 거의 다 내어준 한복록은 남은 작은 집 한 채마저 차지하려 들었지요. 그런데 그 집에는 늙고 병든 윤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복록은 그 윤 씨마저 눈의 가시로 여겼습니다. 할멈이 저렇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 이 집을 팔아 치울 수가 없지 않은가. 어느 추운 날 한복록은 끝내 윤 씨를 찾아와 모진 말을 내뱉었습니다. 할머님, 이제 이 집도 남에게 넘겨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니 할머님께서는 다른 곳을 알아보시지요. 윤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무엇이라? 이 늙은이더러 어디로 가란 말이냐? 내가 너를 어찌 거두었는데 내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거두긴 누가 누구를 거둡니까? 다 지나간 일이지요. 어쨌든 사정이 이러하니 할머님께서 알아서 나가 주셔야겠습니다. 한복록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윤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며느리를 내쫓던 그 매정함이 이제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며칠 뒤 한복록은 기어코 윤 씨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한겨울 늙고 병든 윤 씨가 갈 곳 없이 길거리로 내몰린 것이지요. 지난날 자신이 산후의 며느리를 눈 내리는 문 밖으로 내쫓았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윤 씨는 지팡이의 의지에 정처 없이 길을 떠돌았습니다. 의지할 자식도 찾아갈 친척도 없었습니다.
한때 종갓집 안주인으로 위세를 떨치던 윤 씨는 이제 누더기를 걸친 거지꼴이 되어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았지요. 밥을 빌어먹으며 며칠을 헤매던 윤 씨는 점점 기력이 다해 갔습니다. 때마침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고 윤 씨의 병든 몸은 그 추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결국 윤 씨는 어느 산자락 고갯길에서 그만 정신을 잃고 눈밭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얀 눈이 쓰러진 윤 씨의 몸 위로 소복소복 쌓여갔지요. 이대로라면 얼어 죽기 십상이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정수는 이웃 마을에 위중한 환자가 있다는 기별을 받고 길을 나선 참이었습니다. 막내 새별이 어미를 따라 나섰지요. 어머니, 날이 이리 추운데 괜찮으시겠어요? 사람이 위중하다는데 어찌 나를 가리겠느냐. 어서 가자꾸나. 모녀가 고갯길을 넘던 중이었습니다. 눈밭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지요. 어머니, 저기 누가 쓰러져 있어요. 새별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정수는 한달음에 달려가 쓰러진 이를 살폈습니다. 늙은 노파였습니다. 온몸이 꽁꽁 얼어 숨이 곧 끊어질 듯 했지요. 이런 큰일이구나. 이대로 두면 얼어 죽겠다. 정수는 망설이지 않고 노파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맥을 짚어보니 다행히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새별아, 어서 이분을 업자. 우리 집으로 모셔야겠다. 정수는 늙은 노파를 등에 업었습니다. 야윈 몸이었으나 정신을 잃은 사람의 몸은 천근처럼 무거웠지요. 정수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한 걸음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새별이 곁에서 어미를 부축하며 따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좀 도울게요. 되었다. 너는 약 보따리나 잘 챙기거라. 정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이웃 마을 환자를 보러 가던 길이었으나 우선 이 노파부터 살리는 것이 급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어찌 모른 척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집에 다다른 정수는 노파를 따뜻한 아랫목에 누이고 온몸을 정성껏 주물러 녹였습니다. 딸들이 둘러서서 어미를 도왔지요. 보름은 따뜻한 물을 끓이고 초아는 이불을 끌어다 덮고 다오는 화롯불을 피웠습니다. 정수는 노파의 입에 따뜻한 미음을 한 술씩 떠 넣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정성껏 돌보자 노파는 차차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마침내 노파가 가느다란 신음을 매며 눈을 떴습니다. 정순이 반가워 노파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여기는 안전한 곳이니 안심하셔요. 노파는 흐릿한 눈으로 자신을 보살피는 여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본 순간 노파의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졌습니다. 정순 또한 노파의 얼굴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다 그만 숨이 턱 멎고 말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고 몰골은 말이 아니었으나 분명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한겨울 눈밭으로 내쫓았던 시어머니 윤 씨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정순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윤 씨도 정순을 알아보고는 사색이 되어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너는 정순이가 아니냐? 어찌 내가 여기에? 좁은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들도 영문을 몰라 어미와 노파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지요. 지난날 자신을 그토록 모질게 내쫓은 시어머니가 거지꼴이 되어 자신의 손에 목숨을 건졌으니 정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만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윤 씨는 차마 정순의 얼굴을 마주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내 앞에 차라리 그때 그 눈밭에서 죽었어야 했다. 윤 씨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보았으니 이제 나를 도로 내쫓아도 할 말이 없다. 아니, 그래야 마땅하지. 내가 너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윤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상처가 욱신거렸지요. 한겨울 산후의 몸으로 갓난 것을 안고 쫓겨나던 그 밤이 눈앞에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마당에 쏟아지던 미역국, 등 뒤에서 쾅 닫히던 소슬대문, 눈보라 치던 산길. 그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와 정순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날 밤 정순은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한 구석에 누운 윤 씨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정순은 깊은 갈등에 빠졌지요. 저 사람은 나를 짐승만도 못하게 내쫓은 사람이다. 내 남편을, 내 딸들을 천대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내가 어찌 거둔단 말인가. 한쪽 마음에서는 이런 원망이 솟구쳤습니다. 그냥 모른 척 내보내자. 어차피 남남이 된 지 오래다. 누가 나를 탓하겠는가. 허나 또 다른 마음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어찌 그냥 두겠는가.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의원이 아니던가. 두 마음이 밤새도록 다투었습니다. 정수는 뒤척이다 가만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요. 문득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의 음성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대를 잇는 것은 핏줄이 아니라 그 집의 고듬이니라. 정수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래, 저 사람이 굽었다 하여 나마저 굽을 수는 없지 않은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여 죽도록 내버려 둔다면 나도 저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이튿날 아침 큰딸 보름이 어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른을 정말 우리가 모셔야 하나요? 우리를 그렇게 내쫓은 분인데. 다른 딸들도 같은 마음인 듯 어미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정수는 잠시 딸들을 둘러보고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저분이 우리에게 모질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 일을 어미라고 어찌 잊겠느냐. 정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허나 지금 저분은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아니라 죽어가는 한 노인일 뿐이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데 옛 원한을 따져 무엇하겠느냐. 하지만 어머니, 너무 억울하잖아요. 초아가 울먹였습니다. 억울하지. 어미도 억울하다. 허나 우리가 저분을 미워하여 내친다면 우리는 저분이 우리에게 한 그 일을 똑같이 되갚는 것이 된다. 어미는 너희가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지 않는다. 정수는 딸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만은 곧게 살짝구나. 그것이 외할아버지께서 어미에게 물려주신 가장 큰 가르침이란다. 딸들은 어미의 말에 더는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막내 새별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노의원 어르신도 그러셨잖아요. 아무리 천한 이가 와도 귀히 여기고 아무리 미운 이가 와도 정성을 다하는 것이 참된 의원의 길이라고요. 정수는 막내의 말에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새별이가 어미보다 낫구나. 그리하여 정수는 마침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윤 씨를 내치지 않고 끝까지 거두어 살리기로 한 것입니다. 정수는 윤 씨에게 다가가 그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지난 일은 다 져요. 이제 여기서 저희와 함께 지내시면 됩니다. 제가 어머님을 정성껏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윤 씨는 정순의 그 말에 그만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나는 너에게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는데 너는 어찌 이리도 마음이 넓단 말이냐. 마음이 넓은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도리를 하는 것뿐입니다. 어머님께서도 어서 기운을 차리셔요. 정수는 윤 씨에게 따뜻한 미음을 떠먹였습니다. 윤 씨는 그 미음을 받아 먹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득 윤 씨의 머릿속에 지난날 자신이 마당에 쏟아버린 그 미역국이 떠올랐습니다. 산후의 며느리에게 먹이기는커녕 내동댕이 쳐버렸던 그 미역국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대했던 바로 그 며느리가
죽어가는 자신에게 따뜻한 미음을 떠먹이고 있었으니 윤 씨는 부끄러움과 회한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순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죽일 년이다. 그런 말씀 마셔요, 어머님. 어서 드시고 기운부터 차리셔요. 이렇게 하여 한때 며느리를 내쫓았던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의 손에 목숨을 건지고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허나 두 사람 앞에는 아직 풀어야 할 매듭이 많이 남아 있었지요. 윤 씨가 한 식구가 된 뒤로 정순의 집에는 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딸들도 윤 씨를 어려워하고 서먹해 했지요. 허나 정순이 늘 윤 씨를 깎듯이 모시는 것을 보고 딸들도 차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윤 씨 또한 예전에 그 매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바치를 거들고 손녀들의 옷을 기워주고 막내의 새별의 글 공부를 들여다보며 칭찬해 주었지요. 우리 새별이는 어찌 이리 영특할꼬. 사내로 태어났으면 큰 인물이 되었을 게다. 무심코 그렇게 말하고는 윤 씨는 아차 싶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난날 자신이 딸이라는 이유로 이 아이들을 천대했던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허나 새별은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할머니, 사내가 아니어도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머니가 늘 그러셨거든요. 그 말에 윤 씨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노 의원은 윤 씨의 사연을 듣고 깊이 탄복했습니다. 약초댁, 그대는 참으로 복이 드문 사람이요. 원수를 거두어 살리다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원수라니요. 그저 한때 인연이 어긋났을 뿐입니다. 정순은 담담히 답했습니다. 노 의원은 그런 정순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평생 의술을 닦으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소. 병을 고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것이라네. 그런데 그대는 그 어려운 일을 해냈구려. 노 의원은 그 뒤로 정순과 새별에게 더욱 정성을 쏟아 의술을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의서와 비방을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지요. 이 비방들은 내가 죽으면 함께 사라질 것들이었네. 허나 그대들 같은 이들이 있으니 이제 마음 놓고 떠날 수 있겠구려. 어느 날 노 의원은 정순과 새별을 불러 앉혔습니다. 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하오. 마지막으로 그대들에게 당부할 것이 있네. 어르신, 그 무슨 말씀을 들어보게. 의원의 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법이라네. 그러니 늘 두려운 마음으로 늘 정성을 다해야 하네. 부귀를 좇지 말고 명성을 좇지 말고 오직 사람을 살리는 그 한 마음만 좇게나. 노 의원은 새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새별아, 너는 큰 의원이 될 게다. 그때 가서도 이 늙은이의 말을 잊지 말거라. 예, 어르신,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새별은 눈물을 글썽이며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노 의원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순과 새별은 노 의원을 양지 바른 곳에 정성껏 모셨지요. 노 의원의 가르침은 그렇게 정순과 새별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노 의원이 떠난 뒤 정순과 딸들은 더욱 부지런히 의술을 펼쳤습니다. 약초댁의 이름은 이제 산고를 넘어 인근 고을 곳곳에 퍼졌지요. 온갖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읍내의 부잣집에서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약초댁, 우리 댁 마님께서 오랜 지병으로 누워 계시오.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보았으나 차도가 없으니 부디 한번 와주시오. 정순은 새별을 데리고 그 부잣집을 찾아갔습니다. 부잣집 마님은 몇 해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처지였지요. 정순이 맥을 짚어보니 병이 깊긴 하나 고치지 못할 병은 아니었습니다. 마님의 병은 오랜 체증이 쌓여 생긴 것입니다. 마음의 화도 한몫했고요. 제가 약을 지어드릴 터이니 꾸준히 드시고 마음을 편히 가지셔요. 정수는 정성껏 약을 지어 올렸습니다.
과연 한 달이 지나자 마님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요. 부잣집에서는 크게 기뻐하며 정순에게 후한 사례를 하려 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으리오. 여기 비단과 폐물을 마련했으니 받아주시오. 허나 정순은 그것을 사양했습니다. 마님께서 낳으신 것만으로 족합니다. 약값으로 곡식이나 조금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잣집 사람들은 정순의 욕심 없는 마음에 더욱 감복했습니다. 이 일은 또다시 소문이 되어 약초댁의 이름을 더욱 높였지요. 또 하루는 한 노름꾼이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손을 다쳐 골마 터진 채로 찾아온 것이지요. 딸들은 그 험상궂은 사내를 보고 슬그머니 몸을 사렸습니다. 허나 정순은 아무렇지 않게 그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셔요. 손을 좀 봅시다. 정순은 골문 상처를 째고 고름을 빼낸 뒤 정성껏 약을 발라 쌈에 주었습니다. 사내는 멋쩍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 같은 놈한테도 이리 잘해 주시오. 다들 나를 보면 상종을 안 하려 드는데 사람을 가려가며 고치는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픈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지요. 정순의 말에 사내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고맙소. 내 평생 이런 대접은 처음이오. 사내는 며칠 뒤 다시 찾아와 산에서 캔 귀한 약초를 한 보따리 내려놓고 갔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그러고는 노름판에서 손을 씻고 약초 캔은 일로 먹고 살겠노라 다짐하고 떠났지요. 정순의 따뜻한 마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듯 정순의 집에는 날마다 온갖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병을 고치러, 어떤 이는 약을 구하러, 또 어떤 이는 그저 정순의 인품을 흠모하여 찾아왔지요. 정순은 그 모든 일을 한결같이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딸들도 어미를 도와 척척 손발을 맞추었습니다. 보름은 약재를 손질하고 초하는 배를 짜 환자들에게 입을 것을 마련해주고 다오는 약초밭을 가꾸고 새별은 어미를 도와 환자를 보았지요. 윤 씨도 한몫 거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보다 정순을 위하고 손녀들을 아끼는 할머니가 되었지요. 가난하지만 정으로 가득한 집, 그것이 바로 정순의 집이었습니다. 새별의 의술 솜씨가 나날이 무르익어 가던 무렵 또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이웃 고을의 한 양반집에서 급히 사람을 보내온 것입니다. 댁의 따님이 침을 잘 놓는다 들었소. 우리 댁 도련님이 갑자기 사지가 뒤틀려 말도 못하고 누워 계시니 부디 와 주시오. 정순이 마침 다른 환자를 보러 멀리 나가 있던 터라 새별이 홀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린 처녀가 의원이랍시고 오자 양반집 사람들은 미덥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이런 어린 처자가 무얼 안다고 정말 도련님을 고칠 수 있겠느냐? 새별은 주눅 들지 않고 차분히 도련님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중풍기가 갑자기 든 것입니다.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영영 못 일어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침을 놓겠습니다. 새별은 침통을 꺼내 능숙하게 혀를 짚어 침을 놓았습니다. 손끝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지요. 한 식경쯤 지나자 뒤틀렸던 도련님의 몸이 차차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도련님이 입을 열어 더듬더듬 말을 하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상에, 이 어린 처자가 우리 도련님을 살렸구나. 양반집에서는 새별을 신통하게 여겨 후한 사례와 함께 거듭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새별의 이름은 그렇게 또 한 번 널리 퍼졌지요. 그런가 하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밤중에 누군가 다급히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산달이 찬 임산부가 아이를 낳다 그만 위급해진 것이었지요. 약초대,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 다 죽어가오. 제발 좀 와주시오. 정수는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가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별도 등롱을 들고 어미를 따랐지요. 가보니 산모는 이미 기진맥진하여 숨이 깔딱깔딱했습니다. 아이가 거꾸로 들어섰구나.
이대로는 산모도 아이도 위험하다. 정수는 침착하게 손을 놀려 거꾸로 든 아이를 바로잡았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솜씨였지요. 한참의 사투 끝에 마침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으앙, 사내 아이입니다. 산모도 무사해요. 새별이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온 집안이 눈물바다가 되었지요. 약초댁이 두 목숨을 살렸소. 이 은혜를 어찌 갚으리요. 정수는 땀을 닦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사내 아이라고 너무 기뻐만 마시고 딸이라도 똑같이 귀히 여기셔요. 자식은 다 같은 자식이니까요. 정순의 그 말에는 지난날 자신이 겪은 서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멀쩡해 보이는 한 사내가 정순을 찾아와 다짜고짜 약을 지어 달라 했습니다. 기운이 없고 입맛이 통 없으니 보약을 한 제 지어 주시오. 정순이 맥을 짚어보니 어딘가 미심쩍었습니다. 손님, 실은 다른 데가 아프신 것은 아닌지요. 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내는 흠칫 놀라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다 실토했습니다. 실은 남에게 말 못할 병이 있소. 부끄러워 차마 말을 못했소이다. 정수는 사내를 나무라지 않고 조용히 그 병을 살펴 약을 지어 주었습니다.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닙니다. 병은 숨길수록 깊어지는 법이니 다음부터는 솔직히 말씀하셔요. 사내는 정순의 그 너그러움에 감복하여 두고두고 고마워했다 합니다. 또 한 번은 산 너머 마을에 돌림병이 돌아 사람들이 때로 알아누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그 마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지요. 허나 정수는 새별과 함께 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위험하지 않을까요? 의원이 병을 무서워하여 어찌 사람을 살리겠느냐. 조심하면 될 일이다. 정순과 새별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앓는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정성껏 약을 다려 먹이고 병자들을 정갈히 보살폈지요. 마침내 돌림병이 잦아들고 마을이 평온을 되찾자 마을 사람들은 정순 모녀를 생명의 은인으로 받들었습니다. 약초댁 모녀가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은 다 죽었을 게요. 이렇듯 정순과 새별의 의술과 어진 마음은 산고를 넘어온 고을의 향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정순이 쫓겨난 며느리라는 것을 아는 이는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정순을 두고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할 뿐이었지요. 가난한 산골에서 정순이 일군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값진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정순의 살림은 차츰 넉넉해졌습니다. 약초밭은 산비탈을 가득 메웠고 약초댁에서 지은 약은 인근 고을에서 알아주는 명약이 되었지요. 이제는 곳간에 곡식이 그득하고 딸들도 고운 옷을 입을 만큼은 되었습니다. 가난에 쪼들리던 산골 살림이 어느덧 어엿한 살림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정수는 이 모든 것을 혼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약을 거저 지어 주었고 굶는 집에는 곡식을 나누어 주었지요. 우리도 한때 굶주려 보았으니 굶는 이의 서름을 어찌 모르겠느냐. 정순의 그 마음 씀씀이에 온 마을 사람들이 정순을 어버이처럼 따랐습니다. 윤 씨는 그런 정순을 곁에서 지켜보며 날마다 마음 깊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 씨가 정순의 손을 잡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순아, 내 너에게 꼭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셔요, 어머님? 윤 씨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떼었습니다. 내가 너를 내쫓을 때 딸만 낳는다고 너를 그리도 모질게 대했었지. 헌데 이제 와 생각하니 대가 끊긴 것은 내 탓이 아니었다. 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집안이 본디 대대로 아들이 귀했어. 시아버님도 외아들, 우리 영감도 외아들. 그나마도 다들 몸이 약했지. 상규도 그렇게 일찍 가지 않았느냐. 그게 어찌 내 탓이겠느냐. 다 우리 집안의 박복한 내력인 것을 나는 애먼 너만 탓했구나. 정수는 묵묵히 윤 씨의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다. 멀쩡한 며느리와 귀한 손녀들을 내치고 도둑 같은 양자를 들여 가문을 망쳤으니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사람을 볼 줄 몰랐던 탓이다. 아들이냐 딸이냐만 따졌지 사람의 됨됨이는 보지 못했어. 윤 씨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수는 윤 씨의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그만 마음 푸셔요. 아니다. 나는 죽어도 너에게 진 빚을 다 갚지 못할 게다. 허나 남은 생만이라도 너와 이 아이들을 위해 살고 싶구나. 그날 이후 윤 씨와 정순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도 풀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진짜 모녀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지요. 한편 막내 새별은 어느덧 18 꽃다운 처녀로 자랐습니다. 의술 솜씨는 이제 어미 정순을 능가할 정도였지요. 새별이 침을 놓으면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났고 새별이 약을 지으면 낫지 않던 병도 나았습니다. 인근 고을에서 새별의 명성은 자자했습니다. 약초댁 막내딸이 그렇게 용하다지. 어린 처자가 어찌 그리 의술이 깊은지 몰라. 새별을 며느리로 삼고 싶어 하는 집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허나 새별은 혼인에는 뜻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시집 가는 것보다 어머니처럼 사람을 살리는 의원이 되고 싶어요. 오냐, 내 뜻이 정 그렇다면 어미가 어찌 맞겠느냐. 내 길을 가거라. 정수는 막내의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새별은 그렇게 의원의 길을 걸으며 노의원이 남긴 의서를 밤낮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어미에게 배운 솜씨에 책에서 익힌 깊은 이치를 더하니 그 의술이 날로 깊어갔지요. 새별의 의술이 깊어지면서 정순의 집에는 멀리서 찾아오는 환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어떤 이는 며칠을 걸어와 새별의 침을 맞고 돌아갔고 어떤 이는 다른 의원이 손을 든 병을 들고 찾아왔지요. 한 번은 오랫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던 한 노인이 새별의 침과 약으로 거짓말처럼 일어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 처자가 죽어가던 나를 살렸소. 이런 명의가 또 어디 있단 말이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거듭 고마워했습니다. 이런 일이 거듭되니 약초댁 모녀의 이름은 인근 여러 고을에 두루 퍼졌습니다. 정수는 그렇게 일어선 살림으로도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에게는 여전히 약을 거저 지어주었고 늘 처음 산골에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을 잃지 않았지요. 새별아,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다 마을 사람들 덕이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예, 어머니,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모녀는 그렇게 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정순의 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종가의 양자 한복록이었습니다. 가산을 탕진하고 거지꼴이 된 한복록이 윤 씨가 약초댁에 얹혀 산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지요. 한복록은 뻔뻔하게도 윤 씨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할머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듣자 하니 이 댁에서 호강하며 지내신다지요. 그래, 저에게는 한 푼도 안 주시고 혼자만 잘 사십니까? 윤 씨는 한복록을 보자 치를 떨었습니다. 네 이놈, 무슨 낯짝으로 여기까지 찾아왔느냐. 가문을 거덜내고 이 늙은이를 길바닥에 내쫓은 놈이. 허허, 예시를 뭘 그리 따지십니까? 어쨌든 저는 이 집안의 양자이니 할머님을 모실 권리도 제게 있지요. 그러니 저에게도 살림 미천이나 좀 내어주시지요. 한복록은 음흉한 눈으로 정순의 살림을 훑어보았습니다. 제법 살림이 일어선 것을 보고 한몫 단단히 뜯어낼 셈이었던 것입니다. 정순이 조용히 나섰습니다. 손님, 여기는 손님이 함부로 무얼 요구할 곳이 아닙니다. 어머님은 제가 모시고 있으니 그만 돌아가 주셔요. 뭐라, 내까짓 게 뭔데 나서느냐. 너는 또 누구냐? 한복록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윤 씨가 나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내 며느리다. 내가 들어오기 전
이 집안의 진짜 며느리였던 사람이야. 그 말에 한복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며느리라. 아하. 그러고 보니 딸만 낳다 쫓겨났다던 그 며느리로군. 그런데 이 댁살림이 제법이구먼. 이거 잘 됐어. 이 집 재산도 따지고 보면 우리 종가 핏줄과 연이 닿은 것이니 내가 좀 가져가도 되겠지. 한복록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살림을 둘러보며 감나가는 것을 챙기려 들었지요. 딸들이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허나 정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한복록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집에 무엇도 손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딸들과 함께 십수년을 피땀 흘려 일군 것입니다. 썩 물러가셔요. 정순의 단호한 기세에 한복록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허나 이내 표독스러운 본색을 드러냈지요. 이것들이 감히 좋게 말할 때 내놓지 않으면 내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 한복록은 분을 이기고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허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앙심을 품은 한복록은 더 무서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으니까요. 정순의 집을 나선 한복록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이를 갈았습니다. 제까지 것들이 감히 나를 막아 어디 두고 보자. 내 반드시 저 살림을 송두리째 빼앗고 말겠다. 한복록은 곰곰이 못된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사악한 계략을 떠올렸지요. 그 무렵 마침 한복록은 고을 관아의 아전 한 사람과 노름판에서 어울리는 사이였습니다. 그 아전은 뇌물을 밝히고 권세를 빌미로 백성을 등쳐먹는 탐관오리의 앞잡이였지요. 한복록은 그 아전을 찾아가 술을 사며 은밀히 속삭였습니다. 여보게, 내 자네에게 한몫 단단히 챙겨줄 일이 있네. 산골에 약초댁이라는 계집이 있는데 그 살림이 아주 짭짤하단 말이야. 그 계집을 좀 엮어서 살림을 털어낼 수 없겠나. 아전은 눈을 빛내며 솔깃해했습니다. 방법이야 있지. 의원이 약을 잘못 써서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관에서 잡아들여 재산을 몰수할 수 있네. 그러면 우리가 나눠 갖는 거지. 옳거니 바로 그거야. 두 사람은 음흉한 웃음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정순의 집에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뒤 한복록과 아전은 그 사악한 계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전은 노름판에서 알고 지내던 한 건달을 매수했습니다. 그 건달의 늙은 아비가 마침 병으로 죽자 이를 빌미로 삼은 것이지요. 내 아비가 약초댁의 약을 먹고 죽었다고 관에 고하거라. 그러면 내 너에게 후한 사례를 하마. 건달은 돈에 눈이 멀어 그 말을 따랐습니다. 실은 그 노인은 천수를 다하고 자연히 죽은 것이었으나 건달은 거짓으로 관아에 고발장을 올렸지요. 약초댁이라는 의원이 잘못된 약을 지어 우리 아버지를 죽였소. 부디 그 죄를 물어주시오. 탐관오리인 고을 원님은 옳다구나 하고 정순을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실은 약초댁의 살림이 탐난 것이지요. 어느 날 아침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정순을 오라에 묶었습니다. 내가 약초댁이렸다. 사람을 죽인 죄로 너를 잡다. 정순은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습니다. 딸들이 울며불며 매달렸지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다고 잡아가세요. 이거 놓으세요. 우리 어머니는 사람을 살리기만 했지. 해친 적이 없어요. 허나 포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정수는 차가운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복록은 멀찍이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음흉하게 웃었지요. 이제 저 살림은 다 내 것이로구나. 청천벽력 같은 일에 정순의 온 식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 씨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다 그 한복록이 놈의 짓이 틀림없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새별은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결단코 무고하세요. 제가 반드시 어머니의 누명을 벗기고 말겠어요. 새별의 두 눈에는
결연한 빛이 서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정순의 집안은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정순이 옥에 갇히자 한복록과 아전은 본격적으로 그 살림을 차지하려 들었습니다. 아전은 관아의 권세를 빌려 정순의 재산을 몰수한다는 명목으로 그 집에 들이닥쳤지요. 죄인의 재산은 관에서 거두어 가는 것이 법도다. 이 집의 곡식과 살림을 모조리 가져가렸다. 포졸들이 곳간을 털고 살림을 닥치는 대로 실어냈습니다. 딸들이 막아섰으나 소용없었지요. 안 돼요. 이건 우리가 피땀 흘려 일군 거예요. 비키지 못할까? 죄인의 식솔이 감히 관에 한거하느냐? 한복록은 그 틈에 끼어감 나가는 물건을 제 품에 챙겼습니다. 흐흐, 그래도 십수년 모은 살림이라 제법 짭짤하구먼. 정순이 일군 살림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약초밭은 짓밟히고 곳간은 텅 비고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지요. 한복록의 간계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순의 식구들을 이간질하여 뿔뿔이 흩어 놓으려 들었지요. 한복록은 큰딸 보름을 따로 불러내 음흉하게 꾀었습니다. 보름아, 내 어미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사람을 죽인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아. 허나 내가 내 말만 들으면 너만은 살기를 마련해 주마. 어떠냐? 보름은 한복록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무슨 헛소리예요. 우리 어머니를 모함해 옥에 가둔 것이 당신인 줄 내가 모를 줄 알아요? 허허, 증거가 있느냐? 함부로 입을 놀리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게다. 한복록은 협박과 회유를 번갈아 가며 식구들을 흔들었습니다. 허나 정순이 곧게 키운 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똘똘 뭉쳐 어미를 구할 방도를 찾았지요. 언니, 우리가 어떻게든 어머니를 구해야 해. 그래,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우리가 어머니를 저버릴 수는 없어. 내 자매는 손을 맞잡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새별은 어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먼저 죽었다는 노인의 집을 찾아갔지요. 탐문해 보니 그 노인은 본디 오랜 지병으로 천수를 다하고 죽은 것이지 결코 약을 잘못 먹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른은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몇 해째 병석에 계셨다오. 약초댁 약을 드신 적도 없는데 무슨 약을 잘못 먹고 죽었다는 게요. 이웃들이 입을 모아 증언했습니다. 새별은 그 증언들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또한 고발장을 올린 건달이 한복록, 아전과 한패라는 사실도 알아냈지요. 이제 증거가 모였어. 이것을 관에 구하면 어머니의 누명을 벗길 수 있을 거야. 허나 일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고을원님과 아전이 한 통속이었으니까요. 새별이 증거를 들고 관아를 찾아가도 원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집이 감히 관의 판결에 토를 다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오히려 새별마저 잡아 가두려 들었지요. 새별은 분하고 억울했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고을의 권세가 모조리 한복록 일당의 손에 있었으니까요. 한복록은 새별이 증거를 모으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는 더욱 악랄한 수를 썼습니다. 아전을 시켜 새별이 모은 증인들을 하나하나 협박하게 한 것이지요. 내 이놈 약초댁을 두둔하는 말을 입 밖에 냈다가는 내 놈도 한 패로 엮어 옥에 쳐넣을 테다. 아전의 서슬에 겁을 먹은 증인들은 하나둘 입을 닫아 버렸습니다. 어렵게 증언을 약속했던 이들마저 관아의 협박에 슬그머니 발을 뺐지요. 미안하오, 새별 낭자. 나도 처자식이 있는 몸이라 관에 밑보였다간 우리 식구가 어찌 될지 모르오. 새별이 애써 모은 증거들이 한복록의 협박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별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럴 수가. 분명 진실이 있는데도 권세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인가. 한복록은 한술 더 떠 거짓 증인까지 매수했습니다. 약초댁에게 해를 입었다고 거짓으로 증언할 자들을 돈으로 사 모은 것이지요.
이제 정순의 죄는 꼼짝없이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옥에 갇힌 정순의 몸은 날로 쇠약해져 갔습니다. 차가운 옥바닥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니 병이 들고 만 것이지요. 새별이 면회를 가니 정순은 헬쑥한 얼굴로 딸을 맞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새별아, 어미는 괜찮다. 너희는 어떠냐? 할머니는 무고하시냐? 정순은 자신의 처지보다 식구들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견디세요. 제가 반드시 누명을 벗겨드릴게요. 그래, 허나 너무 무리하지는 말거라. 어미는 떳떳하니 하늘이 굽어 살피실 게다. 정수는 옥중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허나 새별이 돌아간 뒤 정수는 홀로 차가운 옥바닥에 앉아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대로 억울하게 죽는 것인가? 내 딸들은 어찌 되는 것인가? 평생을 곧게 살아온 정순이었으나 이 순간만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옥중에서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한겨울 눈밭으로 쫓겨나던 그 밤부터 산골에서 딸들을 키우며 버텨온 그 모든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나는 그저 사람을 살리고 곧게 살려 애썼을 뿐인데 억울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정수는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러다 문득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의 음성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대를 잇는 것은 핏줄이 아니라 그 집의 고듬이니라. 정수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래, 나는 한 점 부끄럼 없이 곧게 살아왔다. 누가 뭐래도 우리 집의 고듬만은 내 딸들이 잊고 있지 않은가. 정수는 눈물을 닦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설령 이대로 죽는다 해도 나는 내 길을 후회하지 않으리라. 내 딸들이 곧게 자랐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정수는 차가운 옥바닥에서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빌었습니다. 다만 하늘이 계시다면 부디 진실이 밝혀지게 해 주소서. 내 딸들을 지켜 주소서. 그 모습은 비록 옥에 갇힌 죄인의 행색이었으나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곧고 떳떳했습니다. 한편 새별은 관아에서마저 문전박대를 당하자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새별은 마당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증거를 다 모았는데도 소용이 없다니 이대로 어머니를 잃는 것인가. 그 모습을 본 윤 씨가 새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새별아, 포기하지 말거라. 내 어미는 결코 그리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다. 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내 어미가 얼마나 고든 사람인지 죽어가던 나를 거두어 살린 사람이 아니냐. 하늘이 그런 사람을 그냥 버려두실 리 없다. 윤 씨의 그 말에 새별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제가 약해지면 안 되죠. 어머니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 어미라면 끝까지 곧게, 끝까지 정성을 다했을 게다. 새별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방법을 바꿔보겠어요. 고을원님이 썩었다면 그 위에 더 높은 분께 호소하면 되지 않겠어요? 마침 듣자 하니 이 일대를 두루 살피는 어사또가 곧 내려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어사또라. 옳지. 그 방법이 있구나. 윤 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무렵 과연 한 가지 소문이 고을에 돌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가 이 일대를 은밀히 살피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탐관오리의 횡포가 극심하다는 소문이 한양까지 전해져 임금이 어사를 내려보낸 것입니다. 새별은 그 소문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습니다. 어떻게든 어사또를 찾아 이 억울한 사연을 고해야 해. 새별은 어사또의 행방을 수소문하며 온 고을을 헤매었습니다. 언니들도 저마다 발벗고 나섰지요. 보름은 장터를 돌며 낯선 선비가 없는지 살폈고 초아는 주막마다 들러 떠도는 소문을 모았으며
다오는 나루터에서 오가는 길손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혹시 한양에서 내려온 선비를 보신 적 없으신지요? 글쎄, 요즘 낯선 선비가 더러 오가긴 합디다만 누가 어사인지 우리가 어찌 알겠소. 사람들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내 자매는 며칠을 그렇게 헤매었으나 어사또의 그림자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별은 길가에서 굶주려 쓰러진 한 늙은 거지를 보았습니다. 다 해진 옷에 행색이 말이 아니었지요. 다른 이들은 그 거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쳤습니다. 허나 새별은 어미에게 배운 대로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많이 시장하시지요? 이거라도 좀 드셔요. 새별은 품에 지녔던 주먹밥을 거지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거지의 부르튼 발을 보고는 가지고 다니던 약을 꺼내 정성껏 발라주었지요. 발이 많이 상하셨네요. 이 약을 바르시면 좀 나으실 거예요. 늙은 거지는 새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고맙구려. 낭자. 헌데 낭자는 어찌 이리 수심이 가득하오? 새별은 한숨을 쉬며 어미의 억울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거지는 묵묵히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딱한 사연이 있었구려.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게요. 너무 상심 마시오. 새별은 그저 지나가는 위로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늙은 거지가 누구인지는 그때는 까맣게 알지 못했지요. 허나 암행어사가 어디 그리 쉽게 모습을 드러내겠습니까? 신분을 감추고 다니니 누가 어사인지 알 길이 없었지요. 새별은 애가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옥에 갇힌 정순의 병세는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원님은 서둘러 정순을 처형하려 들었지요. 누명이 들통나기 전에 일을 끝내버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열흘 뒤에 죄인 약초댁을 처형한다. 그리 알라. 그 소식에 정순의 식구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정순에게 남은 시간은 단 열흘 뿐이었습니다. 과연 새별은 그 안에 어사또를 찾아 어미의 누명을 벗길 수 있을까요? 정순의 운명은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 같았습니다. 정순의 처형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별은 마음이 타들어갔지요. 어사또는 끝내 찾지 못했고 증인들은 모두 입을 닫았으며 관하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늘에 비는 일뿐인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며칠 전 길가에서 만났던 그 늙은 거지가 정순의 집을 불쑥 찾아왔습니다. 낭자, 나를 기억하시겠소? 새별은 반가이 그를 맞았습니다. 어머, 그때 그 어르신이시군요. 어인 일로 여기까지. 낭자가 베푼 정이 하도 고마워 인사라도 하려고 들렀소이다. 헌데 그 사이 일이 어찌 되었소? 새별은 다시 한번 어미의 억울한 사연을 소상히 들려주었습니다. 처형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는 말에 새별의 목소리는 떨렸지요. 이제 정말 마지막인가 봐요. 어머니를 구할 길이 없어요. 늙은 거지는 한참을 듣고 나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 너무 절망하지 마시오. 곧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게요. 그동안 모았다는 증거들을 한 군데 잘 간수해 두시오. 머지않아 요긴하게 쓰일 터이니. 그 말투에는 묘한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새별은 의아했으나 왠지 그 말에 한 가닥 희망이 솟았지요. 마침내 처형 날이 밝았습니다. 고을의 너른 형장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의원이 처형된다는 소문에 구경꾼들이 몰려든 것이지요. 정수는 며칠을 굶고 병든 몸으로 형장에 끌려 나왔습니다. 초췌한 몰골이었으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곧고 의연했습니다. 딸들과 윤 씨가 형장 한편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이고, 내 며느리, 이 늙은이가 대신 죽어야 하는데. 한복록과 아전은 형장 한쪽에서 음흉하게 웃고 있었지요. 이제 곧 저 계집이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살림도 증거도 다 묻혀버리는 거야. 고을원님이 형틀에 묶인 정순을 내려다보며 호령했습니다. 죄인 약초댁은 들으라. 내 죄를 인정하느냐? 정순은 고개를 들어 또렷이 답했습니다. 저는 하늘의 맹세코 사람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평생 사람을 살리기만 했을 뿐입니다. 비록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해도 제 마음은 떳떳합니다. 닥쳐라. 끝까지 죄를 부인하다니. 여봐라. 당장 처형을 집행하라. 원님이 막 형 집행을 명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어라. 우렁찬 호령이 형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소리 난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한 사내가 군졸들을 거느리고 성큼성큼 형장으로 걸어 들어왔지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본 새별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 해진 거짓골이 아니라 위험 있는 관복 차림이었으나 분명 며칠 전 자신이 주먹밥을 건넸던 바로 그 늙은이였던 것입니다. 사내가 품에서 마패를 꺼내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순간 형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사 또시다. 암행어사가 출두하셨다. 구경꾼들이 술렁이고 관아의 아전과 포졸들이 사색이 되어 엎드렸습니다. 고을원님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지요. 한복록과 아전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 늙은 거지는 임금의 명을 받고 이 고을을 살피던 암행어사였습니다. 거지로 변장하여 고을 곳곳을 은밀히 다니며 탐관오리의 죄상과 백성의 억울한 사연을 낱낱이 살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중 새별의 어진 마음씨를 직접 겪고 또 그 억울한 사연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어사는 그 길로 정순의 사건을 은밀히 파헤쳤습니다. 새별이 모은 증거에 더해 어사 자신이 직접 캐낸 진실까지 더하니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났지요. 어사가 형장에 높이 서서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함이었다. 죽었다는 노인은 천수를 다하고 죽은 것이요. 약초댁의 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모든 것은 한복록이란 자가 약초댁의 재산을 빼앗으려 꾸민 관계였으며 고을원님과 아전이 한 통속이 되어 죄 없는 백성을 모함한 것이다. 어사의 호령의 형장이 떠나갈 듯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한복록은 발악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사 또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소인은 그저 닥치거라. 내 죄상은 이미 낱낱이 드러났다. 내가 매수한 건달과 거짓 증인들이 모두 실토하였느니라. 어사가 손짓하자 군졸들이 한복록이 매수했던 건달과 거짓 증인들을 줄줄이 끌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어사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며 실토했지요. 소인들이 다 한복록과 아전의 사주를 받고 거짓을 고했사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한복록의 마지막 변명마저 막혀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함께 죄를 지었던 아전이 제 목숨을 부지하려 한복록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어사 또 이 모든 것은 한복록이 먼저 꾸민 일이옵니다.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무어라,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먼저 방법을 일러주지 않았느냐. 한복록과 아전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추하게 다투었습니다. 한패였던 자들이 막판에 서로를 물어뜯는 꼴은 보는 이들의 혀를 차게 했지요. 저것 좀 보게. 도둑들끼리 서로 잡아먹으려 드는구먼. 천벌이 따로 없네 그려. 구경꾼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어사는 그 추한 꼴을 싸늘히 내려다보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을원님은 백성을 보살펴야 할 자리에 앉아 도리어 죄 없는 백성을 모함하고 재물을 탐하였으니 그 죄가 무겁다. 당장 관직을 삭탈하고 한양으로 압송하여 엄히 다스릴 것이다. 아전 또한 권세를 빌려 백성을 등치고 무고한 일을 해하였으니 곤장을 저 멀리 유배 보낼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악행의 우두머리인 한복록은
양자로 들어와 가문을 거덜내고 늙은 양모를 길에 내쫓았으며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여 죽이려 한 죄가 하늘에 사무친다. 그 죄를 물어 가장 무거운 벌에 처하고 부당하게 빼앗은 재물을 모두 본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라. 어사의 추상 같은 판결에 한복록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어사또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사옵니다. 허나 이제와 빌어본들 소용없는 일이었지요. 포졸들이 한복록을 오라에 묶어 끌고 갔습니다. 끌려가는 한복록의 뒤로 윤 씨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놈아, 사람을 그리 모질게 대하면 그 죄가 언젠가 제게로 돌아오는 법이다. 내가 그러했고 내가 그러했느니라. 윤 씨의 그 말에는 자신의 지난 잘못에 대한 뼈저린 회한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형틀에 묶여있던 정순이 마침내 풀려났습니다. 딸들이 한달음에 달려와 어미를 끌어안았지요. 어머니, 어머니, 오냐, 오냐, 내 새끼들. 어미는 괜찮다. 정수는 병든 몸으로도 딸들을 하나하나 보듬었습니다. 윤 씨도 달려와 정순의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정순아, 살았구나. 정말 다행이다. 내 너에게 진 빚을 또 하나 늘렸구나. 온 식구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켜보던 구경꾼들도 함께 눈시울을 붉혔지요. 저 약초댁이 그동안 우리 고을에서 살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살아있는 보살이 따로 없어. 하늘이 무심치 않으셨구먼. 사람들은 정순의 무고가 밝혀진 것을 제1처럼 기뻐했습니다. 어사가 정순에게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그동안 억울한 옥살이로 고초가 많으셨소. 내 부인의 따님에게서 깊은 인정을 입었고 또 부인이 그동안 베푼 선행을 두루 들었소이다. 부인 같은 분이 이 땅에 계시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오. 어사는 새별을 돌아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낭자가 길에서 늙은 거지에게 베푼 그 한 끼의 정성이 결국 어머니를 살린 것이오. 낭자의 그 어진 마음이 하늘을 움직인 게지요. 새별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닫고 눈물을 글썽이며 어사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어사또의 하해와 같은 은혜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정순도 어사에게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정순의 억울한 누명은 말끔히 벗겨졌습니다. 곧고 정직하게 살아온 그 마음이 마침내 빛을 본 것입니다. 어사는 떠나기 전 정순의 집안 내력을 전해 듣고는 깊이 탄복했습니다. 한때 딸만 낳는다고 종갓집에서 쫓겨났던 며느리가 산골에서 의술로 수많은 목숨을 살리고 자신을 내쫓은 시어머니마저 거두어 봉양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참으로 보기 드문 부덕이요. 원수를 은혜로 갚고 모진 세파 속에서도 고듬을 잃지 않았으니 그 행실이 만인의 본보기가 될 만하오. 어사는 이 사연을 임금께 소상히 아뢰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정수는 황송하여 거듭 사양했지요. 어사또 저는 그저 사람의 도리를 했을 뿐이옵니다. 무슨 칭송을 바라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더욱 귀한 것이요. 부인 같은 분이야말로 이 나라의 참된 보배라 할 것이요. 어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정순의 집안에 부당하게 빼앗겼던 재산을 모두 돌려주도록 조치한 뒤 길을 떠났습니다. 관아에 몰수되었던 곡식과 살림이 고스란히 되돌아왔고 짓밟혔던 약초밭도 마을 사람들이 너나 없이 거들어 다시 일구어 주었지요. 약초댁이 그동안 우리에게 베푼 것을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정에 정수는 또 한 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렇게 하여 풍비박산 났던 정순의 살림은 예전보다 더 단단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허나 정순에게 찾아온 가장 큰 복은 재산이 아니라 따로 있었지요. 바로 막내딸 새별의 앞날에 펼쳐질 큰 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누명을 벗고 살림을 되찾은 정수는
다시 예전처럼 사람들을 보살피며 살았습니다. 허나 옥살이로 깊어진 병은 쉬이 낫지 않았지요. 정순의 기력은 예전 같지 않았고 이제는 막내 새별이 어미를 대신해 환자를 도맡아 보았습니다. 새별의 의술은 그 사이 더욱 깊고 넓어졌습니다. 어미에게 물려받은 약방문과 노의원이 남긴 의서를 두루 익혀 그 솜씨가 인근에 따를 자가 없었지요. 사람들은 이제 정순이 아니라 새별을 두고 명이라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초댁 막내딸의 침과 약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그 어린 처자가 어찌 그리 용한지 참으로 하늘이 내린 의원이야. 새별의 이름은 그렇게 산고를 넘어 온 고을에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인근 고을에 무서운 역병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때로 알아눕고 날마다 죽어나가는 이가 줄을 이었지요. 고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도 역병이 무서워 모두 달아나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새별이 분연히 나섰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 사람들을 저대로 죽게 둘 수는 없어요. 정수는 병든 몸으로도 막내를 걱정했습니다. 새별아, 역병은 무서운 것이다. 내 몸도 성치 않은데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의원이 병을 무서워하여 어찌 사람을 살리겠느냐고요. 그리고 노의원 어르신도 그러셨죠. 아무리 위험해도 사람을 살리는 그 한마음만 좋고요. 새별의 굳은 결심에 정수는 더는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 뜻이 정 그렇다면 부디 몸 조심하거라. 너는 이 어미의 마지막 자랑이다. 걱정 마셔요, 어머니. 꼭 무사히 돌아올게요. 새별은 약 보따리를 챙겨 들고 역병이 도는 고을로 떠났습니다. 새별은 역병이 창궐한 고을에 들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끼니도 거르며 사람들을 살렸지요. 어미에게 배운 솜씨에 노의원이 남긴 비방까지 더하여 새별은 마침내 역병을 다스리는 약을 지어냈습니다. 새별의 약을 먹은 이들이 하나둘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살았다. 약초댁 따님이 우리를 살렸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고을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새별이 역병의 고을에서 보낸 나날은 그야말로 사투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 고을에 들어섰을 때 거리에는 인적이 끊기고 집집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성한 사람도 행여 옮을까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별은 그 텅 빈 거리를 홀로 누비며 앓는 이를 찾아다녔습니다. 열에 들떠 신음하는 아이에게 침을 놓고 탈진한 노인의 입에 손수약을 흘려 넣었지요. 조금만 견디셔요. 이 약을 드시면 곧 나아지실 거예요. 새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제 식구처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허나 약재가 금세 동이 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새별은 밤이면 횃불을 들고 산을 올라 손수 약초를 캐왔습니다. 잠은 하루 한두 시즌이 고작이었고 끼니도 거르기 일쑤였지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자 새별 자신도 기력이 다해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허나 새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미 정순이 그러했듯 한 번 잡은 사람의 손을 결코 놓지 않았지요. 마침내 새별이 지어낸 약이 효험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던 이들이 하나둘 자리를 털고 일어나자 고을에 한 가닥 희망이 돌았습니다. 약초댁 따님이 우리를 살린다. 살 길이 생겼어. 사람들은 새별을 따라 약을 다리고 병자를 돌보며 서로를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새별 한 사람의 정성이 절망에 빠졌던 온 고을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새별은 한 달이 넘도록 그 고을에 머물며 마침내 역병을 완전히 잡아냈습니다. 새별이 살려낸 목숨이 수백을 헤아렸지요. 고을 사람들은 새별을 생명의 은인으로 받들며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으리오. 낭자는 우리 고을을 통째로 살린 분이오. 새별이 역병을 잡았다는 소문은 이내 고을의 수령을 통해
한양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마침 그 무렵 지난날 정순을 구했던 그 암행어사가 조정의 높은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어사는 새별의 의로운 행적을 전해 듣고 임금께 그 사연을 소상히 아뢰었지요. 전하, 경상도 산골에 새별이라는 처자가 있사온데 그 의술이 신묘하고 마음이 어지러 역병이 창궐한 고을을 홀로 구해냈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어미 또한 평생 수많은 목숨을 살린 어진 사람이옵니다. 한때 딸을 낳았다는 까닭으로 모진 일을 겪었으나 끝내 고듬을 잃지 않고 만인을 이롭게 하였으니 마땅히 나라에서 그 덕을 기려야 할 줄로 아옵니다. 임금은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참으로 갸륵하도다. 대를 잇는 것은 핏줄이 아니라 그 집의 고듬이라 하였거늘 그 딸이 만인을 살려 가문의 이름을 드높였으니 이보다 더한 있음이 어디 있겠는가. 그 어미와 딸의 덕을 만천하에 기리도록 하라. 임금은 정순과 새별에게 큰 상을 내리고 그 마을에 어진 행실을 기리는 정려문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또한 새별을 나라의 의원으로 특별히 불러 그 의술로 더 많은 백성을 살피게 했지요. 새별이 나라의 의원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새별은 한양으로 떠나기 전 어미 곁을 지키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익힌 의술을 혼자만 가지려 하지 않았지요. 새별은 마을의 영민한 처자들을 모아 약초를 다루고 병을 보는 법을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의술은 한 사람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널리 나누어야 더 많은 목숨을 살리는 법이에요. 새별의 그 말은 지난날 노의원이 어미와 자신에게 들려주던 가르침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새별의 손을 거쳐 여러 처자들이 의술을 익혔고 그들은 다시 제 고을로 돌아가 사람들을 살렸지요. 새별이 뿌린 어진 의술의 씨앗이 온 고을 곳곳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정수는 그런 막내를 더없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새별아, 너는 어미가 평생 바라던 그 길을 어미보다 더 멀리 가는구나. 다 어머니께서 길을 열어주신 덕이에요.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모녀는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나라에서 상이 내려오고 정려문이 세워지던 날, 온 고을이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한때 딸만 낳는다고 쫓겨났던 며느리의 집안이 이제는 온 나라가 우러르는 가문이 된 것입니다. 끊겼다던 그 가문의 대가 다름 아닌 그 딸들로 인해 가장 빛나게 이어진 것이지요. 정수는 정려문 앞에 서서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한겨울 눈밭으로 쫓겨나던 그 밤, 등 뒤에서 쾅 닫히던 소슬대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토록 자신을 내쫓았던 그 가문의 명예를 바로 자신과 딸들이 그 누구보다 드높이 세운 것입니다. 정순의 곁에 선 윤 씨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순아, 다 내 덕이다. 내가 곧게 산 덕에 우리 가문이 이렇게 다시 섰구나. 아들 타령만 하던 이 늙은이가 이제야 깨닫는다. 대를 잇는 것은 핏줄이 아니라 그 집의 고듬이라는 것을. 정수는 빙그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라도 그것을 아셨으니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래오래 복을 누리고 살아요. 두 사람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날 정수는 보찜 깊이 간직해 두었던 백자 연적 반쪽을 꺼냈습니다. 시집올 때 받았다가 쫓겨나던 그 밤에도 차마 버리지 못하고 지녀온 물건이었지요. 정수는 그것을 종가의 사당에 모셔져 있던 나머지 반쪽과 가만히 맞추어 보았습니다. 깨어져 둘로 나뉘었던 연적이 오랜 세월을 돌아 비로소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갈라졌던 한 집안이 다시 온전히 이어진 것을 말해주는 듯 했지요. 이 연적이 다시 하나가 되었듯 끊겼다던 우리 가문도 이렇게 다시 이어졌구나. 윤 씨가 그 연적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것도 아들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천대했던 딸들의 손으로 말이다.
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를 잇는다는 것이 한낱 핏줄을 잇는 일이 아니라 그 집안의 이름과 명예를 곧게 세우는 일임을 두 사람은 이제 누구보다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정수는 딸들의 정성스러운 봉양을 받으며 윤 씨와 함께 오래도록 평안히 살았습니다. 내 딸은 저마다 좋은 짝을 만나거나 제 길을 찾아 모두 어미의 고든 가르침대로 어질고 바르게 살았지요. 특히 막내 새별은 나라의 이름난 의원이 되어 평생 수많은 백성을 살리며 만인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딸만 낳았다고 쫓겨났던 며느리가 끝내 고든 마음 하나로 자신을 내친 가문까지 되살려 낸 이야기를요. 그리고 끊겼다던 대를 가장 귀하게 이어낸 것이 바로 그 딸들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한 집안의 대를 잇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핏줄을 이어가는 것, 아들을 두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대를 잇는 것은 핏줄이 아니라 그 집의 고듬이지요. 정수는 모진 세상에 쫓겨나고 모함을 받으면서도 끝내 그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고 미움을 사랑으로 덮었지요. 그 고든 마음이 마침내 자신을 살리고 딸들을 빛나게 하고 무너진 가문까지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지며 듣는 이들의 가슴에 따뜻한 울림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